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환율 얘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환율을 찾아봤는데 한 1,470원대 중반. 진짜 환율이 계속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을 달러나 외국 돈으로 바꿀 때 같은 양의 외국 돈을 우리 돈 얼마만큼 내야 바꿔주느냐 교환의 비율이거든요. 예. 우리 돈을 더 많이 내야 똑같은 외국 돈을 바꿀 수 있다.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니까 우리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이라 하면 원화 가치의 하락 또는 폭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 급락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올 연초에 계엄령 사태, 단핵 정국 이후 상도에서 평균 환율보다도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새 정부 출범하기 이전보다도 우리 돈 가치가 더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돈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가치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국제 수준에서는 가치가 추락한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BIS라는 국제결제은행이 있거든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는 우리로 치면 금융결제원, 수표 등을 교환해서 최종적으로 자금을 정산해 주는 곳인데 국제금융기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가치를 여러 가지 가중 평균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외환 관리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주일 전에 정부와 외환 한국은행이 환율 올라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통화 가치 하락을 방치하지 않겠다 해서 구두 개입까지 선언했는데 그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돈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통화 당국이 환율 관리할 능력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데 대한 공포, 우려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증시도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경상수지도 흑자가 되면 보통은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올라야 되는 것이 마련인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경제학 이론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환율은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나 달러의 가치 상대 비교인데요. 국내 시장에 달러가 많으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할 때 달러 가지고 옵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이게 경제 원론의 기본 중에 ABC인데요. 이 지금 등식이 성립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기업들, 소비자들 상당히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에서 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지금도 흑자입니다. 예. 뭐 수십 년 동안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흑자가 되면 달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외국인이 투자하는 돈이나 또는 경상수지 흑자로 한국에 들어온 돈을 아주 외국으로 실어 보내고 있는 다시 쫓아보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움직인데요. 첫째, 우리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미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주식을 사는데 한국에서 달러를 사다가 달러를 내보내야 외국 주식이 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 그 달러가 서학개미에 의해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 트럼프의 요구도 있지만 외국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를 하려면 역시 달러를 외국에 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들였지만 그 돈을 외국으로 실어낸다. 이 대목, 이게 경제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같으면 수출해서 돈 벌면
그것을 수출비 국내 금융시장에 달러를 풀기 때문에 달러 양이 풍성풍성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출해서 번 돈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로 외국으로 나가거나 또는 들어와도 국내 금융계좌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중에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말랐다. 그러니까 달러는 희소가치성에서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우리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예, 달러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요. 떨어지도 이게 수출을 정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을 해도 그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 외환당국이 관리 능력이 있느냐. 관리할 수 있다면 좀 떨어지거나 좀 올라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나오는 신호, 이것은 금융당국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서 지금 환율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심화가 되면 우리 금융 어떤 외환위기 같은 그런 외화 고갈 사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 상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좀 비상한 관심을 갖고 환율 특히 외환 관리에 좀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수급에 의한 거라 뭐 곧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있고 뭐 1,540원대까지 갈 거라는 말도 있는데 만약에 좀 심각해지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긴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 좀 정부가 그렇습니다. 하실까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요. 환율이 오르면 곧 나라가 망했습니다. 국가 부도까지 예.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해외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소유, 여차하면 끌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 채권이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외환보유고가 지금 4,288억 달러인데 외환보유고보다도 우리 국민이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해외 채권까지 생각한다면 뭐 웬만큼 해서 우리가 부도날 그런 취약한 경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환율은 다시 급격히 내려갈 수 있고 통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협상까지 겹치면서 3,500불까지 실현해야 된다. 이런 그 우려.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미국보다 낮습니다. 지금 4년째 계속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더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투자가는 물론이고 국내 개인들도 당분간 우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통화 가치가 추락할 것이야.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체력, 펀다멘탈은 뭐 여전히 튼튼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환율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좀 통화당국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투자자들도 소비자들도 우리 환율 시장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런 수급의 구조적 변화인데 그 수급의 구조적 변화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 코스피 이야기를 해보자면 4,000선 넘고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다가 지난주에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 3,880선 보이고 있는데요. 예탁금이 이달 5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2주 만에 예탁금이 10조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낀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식을 사려면요. 며칠 전에 은행에서 또는 자기 현찰을 정권사 계좌에 예탁금 형태로 예치해둬야 사흘이 지난 날부터 주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권시장의 대기자금, 수요가 주식을 사갈 세력이 많으냐 적으냐를 볼 때는 흔히 우리 예탁금 지표를 이용하는데요. 예탁금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호재가 생기면 바로 주식을 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특히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예탁금이 10조나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만큼 좀 흔들리는 세력들이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뭐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주가 두 가지 요인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AI 거품론인데요. AI가 거품이 되면
거품이라고 아직 판정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한국계 대장주 반도체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은 그게 처음이고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덜 풀리고 또 회수가 되면 유동성 부족에 의한 주가 하락이 올 것이다. 이래서 좀 공포에 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다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나오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조금 상승 탄력했거든요. 그 효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당히 비교적 이 탄력이 높은 상승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혼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AI 거품이다 또는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변수의 진행 전개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얘기도 해볼게요. 오늘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에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동결로 좀 전망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에 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좀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은 내려도 4.0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5거든요. 그러니까 1.5%포인트의 지금 격차가 있는데 미국이 더 높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투자가들, 자본가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자를 맡겨놓으면 미국은 4% 주는데 한국은 2.5% 준다? 그러면 한국에 아주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은 똑같은 쪽 같은 미국 시장에 갖다 놓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림표,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올해 지금 잠깐만 우리가 낮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 거의 4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 해방 이후에 80년 한국 경제사를 보면 지금 4년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도 좋지만은 그러나 경제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환율 방어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절대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런 시그널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낼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도구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 관련 통계 작성일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집 마련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부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집은 꼭 사야 되겠다는 사람 여론은 계속 높아져 가고 그 얘기는 집에 매수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막 지금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또 돈도 꽤 벌고 있는 30대들은 무주택이 많다. 그런데 주위에 집값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사는 게 더 현명할까 아닐까? 이런 영끌 투자에 대한 그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수요가 계속 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30대 무주택자가 많다는 거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신호를 준다는 거 이것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사실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모기지 대출이 40년, 50년, 이제 50년짜리, 100년짜리까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직장만 잡으면 사실은 한 1, 2년 모아도 모기지로서 롱텀 장기 대출을 통해서 집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아예 집을 늦추어서 사는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즉 주택 공급도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 금융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상승폭이 안정되면 영끌에서 집을 사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하나의 집값 안정과 높은 주택 보급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은 물론 땅덩어리도 넓고 또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융 산업이 발전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 예. 주택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서두르지 않아도 피해보지 않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 제가 서울에 사는 30대거든요. 예. 무주택 청년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주택이랑 전세자금 지원을 가장 원한다. 예.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잘 못 받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예. 사면 이자 부담은 있겠지만 그것이 집값이 나중에 올라가면 나중에 집 사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이다라는 게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최근 한 뭐 1, 20년간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규제 때문에 못 사잖아요. 대출이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규제를 사실 집값을 억제하고 해서 그 정부의 목적은 집값이 안 오르면 결국 젊은이들이 나중에 싼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한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실현이 되면 뭐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동안에는 좀 공수표로 구두선으로 말이 잘 안 지켜졌거든요. 결국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디서 풀어야 될지 참 여러 가지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특히 규제를 하는 측에서도 어차피 규제를 한다면 규제 당하는 젊은이들이 피해를 안 보고 나중에라도 적절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청사진을 확실히 좀 마련해주는 그런 신뢰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경제 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